그날 밤 이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미정. 동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철마다 피고 지는 꽃들처럼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혼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고 다 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다. 그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는 찾아와 형식적인 식사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삶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남편의 자리도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없는 마치 공기마저 빠져나간 진공 상태 같았다. 가끔은 그 공허함이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주말이면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떠들었고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채널을 돌리곤 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 이야기는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외로움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모두에게 나는 혼자서도 잘 사는 씩씩한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마저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 문득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인터넷을 뒤져 캠핑 장비를 샀다. 혼자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로망이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다. 주말마다 나는 내 작은 승용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낯선 곳으로 떠났다. 그 시간만큼은 꽃집의 미정 씨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강원도 깊은 산 속의 한 캠핑장을 찾았다. 늦은 오후 텐트를 겨우 치고 의자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옆 사이트에 한 남자가 텐트를 치고 있었다. 혼자 온 것 같았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초보였는지 깨닫게 했다. 그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살짝 듬성듬성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미간주름이 그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강렬했고 나는 무심결에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작은 랜턴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내 옆 텐트의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신 것 같아서요. 혹시 고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을 태호라고 소개했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출장 때문에 자주 혼자 캠핑을 다닌다고 했다. 혼자 오신 것 치고는 장비가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은 서로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아직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나는 이혼 후의 공허함과 혼자 지내는 삶의 무료함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늦은 밤까지 모닥불을 지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에 나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한 밤의 대화가 내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폭풍전야였음을. 밤이 더 깊어졌다. 모닥불의 불꽃은 이제 잔잔한 숯불로 변해 따스한 온기만을 내뿜고 있었다.
태호 씨와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깊은 눈빛과 무심한 듯 따뜻한 미소에서 나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미정 씨, 들어가서 주무시죠? 밤 공기가 차네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그러셔야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텐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태호 씨가 나를 불렀다. 미정 씨,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제 텐트에서 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방금 막 끓여 놓은 물이 있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밤에 남자의 텐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끄러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대신 네, 그러죠.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의 텐트로 들어갔다. 텐트 안은 따뜻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포트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텐트 모서리에는 그의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마주 앉았다. 그는 내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건넸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괜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혹시 제가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미정 씨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아니에요. 저도 태호 씨와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는 다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지쳐있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 자신을 그리고 그의 눈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우리 둘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 위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따뜻하고 거칠거칠한 그의 손바닥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온기에 내 손을 맡겼다. 그 순간 나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육체적인 끌림. 50대 후반의 나이에 나는 다시 소녀 시절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낯선 남자의 품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다. 내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행복까지도. 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밤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불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꽃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꽃향기가 나를 반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향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태호 씨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나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꽃을 다듬고 손님들을 맞고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꽃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다. 태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그는 떠나기 전에 내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꼭 연락할게요, 미정 씨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틀 후 드디어 태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정 씨, 잘 지내시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 씨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이미 가정을 잃은 몸이었지만 그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연락처를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저장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급하게 숨기기 일쑤였다. 그와의 대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 낮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제했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내게 이야기했고 나는 꽃집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비밀 연애를 하는 연인들처럼 은밀하고 달콤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일깨워 주었다. 미정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세요.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의 사소한 칭찬 한마디에 나는 밤새도록 설레 잠 못 이루기도 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주말에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들에게서는 엄마,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이 날아왔고 나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셨다. 나는 태호 씨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나의 일상은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상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꽃집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나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 달콤한 거짓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용기도, 그렇다고 이 관계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용기도 없었다. 그저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행복을 계속 붙잡고 싶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캠핑장의 미정 씨가 아니었다. 나는 태호 씨의 미정 씨였다.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만났다. 처음에는 주로 평일 낮,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카페나 공원에서였다. 나는 꽃집에 잠시 외출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그를 만났다.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일종의 도피처였다. 지루하고 공허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는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랑받는 느낌을 되살려주었다. 하루는 태호 씨가 나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해변가로 데려갔다. 늦가을이라 해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는 전혀 춥지 않았다. 태호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태호 씨, 저 같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정 씨, 저에게는 미정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만이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그는 그곳을 나만의 작업실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아내를 잃고 난 후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깊은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는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급하게 확인했다. 내가 물어보면 사업 관련 연락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가 바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태호 씨의 휴대폰에 여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애써 웃으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이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나는 침묵을 택했다. 이 위태로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한 위태로운 덫이었다. 태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그의 비밀스러운 면에 신경이 쓰였다. 그는 종종 내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급하게 지우곤 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사업 파트너나 지인이라고 둘러댔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잃을까봐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잠깐 화장실에 갔고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그의 휴대폰 옆에 놓인 또 다른 작은 휴대폰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휴대폰과 비슷한 기종이었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휴대폰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나는 차마 그 메시지를 읽을 용기가 없었다. 대신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은 자기야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태호 씨가 나왔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미정 씨, 그건 회사 휴대폰이에요.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 씨, 이 자기야는 누구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미정 씨,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이혼할 겁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그저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미정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미정 씨가 저 같은 사람에게 실망할까봐. 미정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나는 잠시 흔들렸다. 그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스스로를 속였다. 나는 그의 아내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그의 거짓말을 나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의 거짓말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거짓말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진실을 눈감는 대가로 더 큰 상처를 얻게 될 운명이었다. 태호 씨의 곧 이혼할 아내라는 말에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그저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나의 행복을 위한 작은 희생으로 여기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연락이 뜸해졌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몇 주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 나는 그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나의 삶은 그의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나는 태호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미정 씨,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냉정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변명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위태로운 관계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내 오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태호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정아, 혹시 그 남자 결혼한 사람 아니니 네 말만 믿고 네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해서 불안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 친구의 말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결국 태호 씨를 뒷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찾아갔다. 그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내게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태호 씨가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의 배경은 그가 내게 곧 이혼할 아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사진 속의 그는 행복한 가장이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상대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내가 그에게 받았던 모든 사랑과 위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함께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나는 이제 혼자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르는 채 혼자가 된 것이었다. 나는 사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태호 씨의 웃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 웃음이 나와 함께 있을 때의 웃음보다 훨씬 더 진실되어 보였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말들, 진정한 사랑, 외로움, 곧 이혼할 아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가 내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호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설 탐정이 알려준 번호였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기요. 태호 씨. 남편분이신 태호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내 말을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시죠. 나는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잠깐만요. 저 태호 씨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같이 캠핑도 가고 한 침대에서 자기도 했어요. 남편분은 저한테 이혼할 거라고 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가 내게 했던 거짓말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분노하고 충격을 받고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래서요,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녀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나는 당황했다. 원하는 거라뇨?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화도 안 나세요. 화가 나죠. 하지만 그건 어저늘 일이 아니에요. 태호 씨는 늘 그래왔어요.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당신은 그저 태호 씨가 잠시 즐긴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혐오감보다는 깊은 체념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삶에서 내가 태호 씨에게 한때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그저 흔하디 흔한 불륜의 상대였음을 잔인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평온한 일상의 소리를 들으며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졌는지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전화였지만 나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내가 상처받은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분노는 허공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절망과 후회가 밀려왔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내 손은 한참 동안 떨렸다. 태호 씨의 아내와 통화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의 차분하고 냉담한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가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그저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로 치부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뼈저리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복수를 하려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자리에 깊은 수치심과 비참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나는 꽃집 문을 닫고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태호 씨의 아내가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에서 본 것과 달리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미정 씨, 저번에 통화하고 나서 미정 씨가 혼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건 태호 씨가 당신에게 사준 선물들이죠. 미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다 들어있어요. 확인해보니 당신이 했던 말들은 다 사실이더군요. 미정 씨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당신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태호 씨에게 선물 받았던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태호 씨가 내게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그를 믿었고 사랑했는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미정 씨, 태호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요. 하지만 그는 절대 가정을 버리지 못해요. 그는 당신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고통과 체념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가 한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흔하고 비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태호 씨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때 내 아들이 갑자기 현관으로 다가왔다. 아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왔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호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 씨의 아내예요. 남편이 미정 씨와 불륜 관계였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들은 나를 한심하다는 듯, 실망했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태호 씨에게 받은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한때 아들에게 자랑스러웠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불륜을 저지른 부끄러운 엄마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호 씨와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아들에게서의 신뢰까지도.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은 내 심장에 깊은 멍을 남겼다. 그날 밤 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태호 씨의 아내에게 복수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결국 나 자신에게 칼날로 돌아온 셈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단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꽃집 문은 한동안 닫혀 있었다. 나는 손님들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쑥덕거렸고 나를 피했다. 나는 내 가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기분이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딸에게서 온 전화도, 친구에게서 온 전화도 모두 무시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태호 씨와의 기억이, 그리고 아들의 실망한 눈빛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왜 그토록 외로움에 몸부림쳤을까? 후회와 자책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와의 추억들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끔찍한 악몽이었다. 나는 더 이상 꽃집을 운영할 힘이 없었다. 내가 키우던 화초들은 물을 주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다. 꽃집의 생명력을 잃은 모습은 마치 나의 현재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비참했다. 나는 결국 꽃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조차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간판을 내리고 모든 짐을 정리했다.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태호 씨에 대한 분노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었다. 태호 씨와의 만남은 나에게 잠시 동안의 행복을 주었지만 그 행복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호 씨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가 되었다. 나의 삶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희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절망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나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와 주름, 핏기 없는 얼굴과 메마른 입술, 더 이상 내가 알던 미정이가 아니었다. 예전의 미정은 비록 혼자였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자였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후회와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꽃집 앞 화단은 이미 황량하게 변해 있었다. 내가 정성껏 가꾸었던 꽃들은 이제 시든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금의 내 삶을 보는 것 같아 더욱 비참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손으로 뽑기 시작했다. 그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 위로 떨어졌다. 나는 이미 수없이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물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행복, 믿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의 존경심까지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다. 태호 씨가 나에게 사랑의 환상을 주었지만 그 환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나 자신이었다. 외로움의 이성을 잃었고 달콤한 거짓말의 진실을 외면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였다. 나는 정원을 정리했다. 죽은 식물들을 뽑아내고 흙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삶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듯한 기분이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아래 나는 내가 심은 씨앗들이 파릇파릇 싹을 틔운 것을 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나는 안다. 태호 씨에 대한 아픔과 후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상처가 되어 내 삶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은 책 한 권, 혹은 그저 정원의 새싹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은 다시 처음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난 후의 평온함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을 찾았다.